안녕하세요. 오늘처럼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 몇 년 전 그날이 유독 많이 생각나는데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40대 중반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만년가장이었죠. 20대 때 친구들은 여러 회사를 지원했고 경험했지만 다들 한 회사를 길게 다닌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저를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복지가 좋은 회사냐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엄청 편하고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복지가 좋은 회사냐고요? 아니요. 사람이 좋은 회사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과장을 달았고 제 진가를 인정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과장이 된 후로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 체제를 바꾸면서 저를 승진시킨 것이었는데요. 제 직급은 과장이 되었는데도 부하 직원보다 상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직속 상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죠.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성격이 참 많이 꼬인 사람이더군요. 자기 기분에 따라 옆 사람에게 괜한 짜증을 내곤 했어요. 이 과장,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다시 써, 다시. 팀장님,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를 알려주시면. 이 과장,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지를 파악해서 써오란 말이잖아. 대체 어디까지 알려줘야 돼? 말 안 해도 척척척 알아서 잘할 순 없을까? 하지만 어딜 가나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박 팀장과의 한 팀이 되고 2년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이후엔 신경 안 쓰니 편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스타일도 아니었지만요. 전 그렇게 꼬인 사람의 비비를 맞춰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놓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중간만큼만 했죠. 그런데 그 박 팀장은요, 정말 꼬인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싹싹한 사람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알랑방귀 낀다고 하던가요. 이야, 상우님, 오늘 스타일이 참 멋지십니다. 이게 바로 요즘 나온 신상인가요? 하하하하, 박 팀장, 이건 내가 10년 전부터 즐겨 입던 옷이라네. 이야, 세상에. 상무님이 멋지시니 이 옷이 살아나는 거였군요. 유행지난 옷도 이렇게 살리시니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하하, 내가 박 팀장 덕분에 이렇게 웃는거려. 근데 혹시 박 팀장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나? 아니요 상무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해보게. 상무님, 혹시 이번 대표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셨나요? 글쎄. 있어. 일단 내 자리로 오게. 역시 사모님 차고십니다. 박 팀장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어찌나 살랑살랑 거리던지 가끔은 참 볼썽사납다 싶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이중적인 성격을 받아주기가 어렵다며 팀원들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고요. 친해질만 하면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제 딴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도 남한테 의지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더 마음에 닿게 되더라고요. 정을 주는 게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회사를 옮기는 건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딘가에도 박 팀장 같은 사람은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뎌지고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 좋은 기회는 제게 오지 않고 주변에선 절 추천해주는 일이 없으니 더 이상 승진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과장으로 살았죠. 하지만 박 팀장은 뛰어난 아부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살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의지할 곳 없어도 외롭게 견디는 게 사회인가 싶어서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위로받고 싶고 외롭다고 느낄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집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유독 힘든 날이면 퇴근은 무작정 부모님이 하시는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가서 딱 밥만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랄까, 음식으로나마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뜨끈한 국물을 마시고 나면 속부터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왠지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딱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죠. 저 역시 살갑게 굴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정다감하시고 참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도 원래는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어렸을 땐 국밥집에서 부모님 일도 참 많이 도와드렸죠. 누나들을 다 제치고 아버지랑 장도 보러 다녔어요. 일남 삼녀의 막내였던 저는 아버지의 단짝 친구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뭘 사든 깐깐하게 고르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좋은 재료를 사야 하는 거야. 알았지? 좋은 건 비싸잖아요. 비싸긴 하지. 그래도 그만큼 정성 들여 키웠다는 거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단다. 재료에 돈 쓰는 걸 아끼지 말아야 돼. 네, 아버지. 저는 재료 고르는 법부터 재료 손질하는 법, 국물 내는 법까지도 배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셔서 제게 밑반찬 같은 걸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이 무침, 콩나물 무침, 깍두기 이런 거는 중학교 때까지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요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더운 날에도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무거운 셔츠를 아래다 대이거나 다치는 일도 빈번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치면 안 되니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매번 아버지를 타이르셨죠. 아니, 영감은 뭐가 좋다고 귀한 아들을 요리시키려고 해요? 애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영감이 자꾸 시키니까 아들도 그냥 그게 좋은 거구나 하며 잘한 거지. 당신이 안 그랬으면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컸을 거요. 아, 거참, 애가 좋은 거 하게 냅두면 되지. 좋은 거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요즘 세상엔 컴퓨터 같은 거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저는 저 때문에 두 분이 사소한 말싸움이라도 하게 되는 게 보기 싫고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아버지도 이젠 절 주방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연스레 주방에서 멀어졌네요.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해서 그냥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무슨 하숙집에 기거하는 학생 마냥 잠을 잘 때만 들어왔고요. 또 졸업하고 취업해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따로 살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사무직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이지만요. 전 굳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부모님께 사랑을 배워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에 찌들어갈수록 저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누군가와 말을 섞는 것도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께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천년만년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실 줄로만 알았죠. 박 팀장의 구박에 너무나도 지치던 날 부모님의 국밥집을 들러 국밥을 먹고 여느 때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밥을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부모님께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동네 장사라 포장 용기가 따로 없던 부모님은 그냥 비닐에다 국밥을 담아주셨는데 처음으로 챙겨가는 것이다 보니 비닐봉지로 몇 봉지나 담아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어찌나 불안하던지 봉지 안에 있던 국물이 터지거나 셀까봐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텅텅 비어있던 냉동실 안에 비닐에 담긴 국물들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비닐에 담겨진 국밥 국물들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저를 깨우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전화를 받으니 장례식으로 오라는 삼촌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른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집을 나서시던 두 분은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은 저는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가 보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요. 다 컸어도 부모님 품에 안겨볼 걸, 손이라도 잡아볼 걸. 사소하게나마 전할 수 있었던 마음을 조금도 표현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외로움과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에 저를 초대하곤 했는데요. 누나네 집에 가면 매형도 있고 조카도 있어 북적북적하니 그 순간은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제 집으로 돌아가면 더 고모해지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국밥집은 어머니의 남동생이신 삼촌이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저희 부모님과 가장 가까이 사셔서 국밥집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땐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나 저희 누나들은 국밥집에는 관심도 없었고 부모님만큼 잘할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삼촌이 운영하시는 국밥집은 부모님이 하시는 국밥집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 동네에서 국밥집을 오래 운영해 오신 터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단골분들은 삼촌의 국밥집을 여전히 찾아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6개월인가 지났을 무렵 삼촌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다만 사실 내가 몸이 좋질 않다. 네가 해보려거든 하고 그게 아니라면 가게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네, 저는 이런 능력 없어요. 그냥 삼촌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도 젊을 땐 회사 생활 해봤지만 그래도 내 사업이 최고인 거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들고 젊은 애들은 계속 치고 올라올 텐데 잘 생각해보고 말해주렴. 나도 천천히 알아보마. 예, 삼촌.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젠 부모님에 대한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국밥집을 제가 넘겨받아 하루아침에 망칠 것을 생각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때가 되면 저를 내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한참 남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제게 닥친 건 아니니까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절 부른 것인지 저를 시험하는 것인지 제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팀 직원인 대리 하나가 제게 와서 이렇게 묻더군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를요, 정들이요? 회사 합병한다면서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쪽 직원들이랑 기존 직원을 다 수용할 능력은 없다던데. 그럼 합병하지 말아야죠. 그쵸? 근데요, 과장님, 합병은 무조건 할 거래요. 그리고 인원 감축한대요. 네? 그럼 누가 나가요? 누가 나가겠어요.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지.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다들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다들 버텨보죠 뭐. 근데요, 과장님,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박 팀장님이 사람들 한 명씩 불러서 퇴사하라고 설득한대요. 과장님 파이팅이에요? 예?
아, 네. 가뜩이나 복잡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그런데 이런 순간을 단축시키려는 듯 박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과장, 그동안 수고했어. 내가 이 과장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말씀? 이 과장도 이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언제까지 이 회사에서 이러고 있을래? 이 회사 경력직들 다 수용 못해. 신입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거지. 이 과장 보내고 나도 나갈 거야. 우리 같이 빠져주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우리. 처음으로 박 팀장이 제게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래도 박 팀장이 속으로는 날 인정하고 있었구나, 응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그동안 나쁘게만 생각했던 박 팀장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래도 썩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바람 좀 쐬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비상계단 쪽에서 박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모님, 나이 많은 직원들은 제가 좋게 타일러서 사직서 쓰게 만들겠습니다. 상무님은 저만 믿어주십시오. 그래 우리 박 팀장. 아니, 박 이사도 이젠 임원이니까 자네만 믿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링게를 하나 놔달라고 했네요. 링게를 꽂고 누워있는데 천장이 빙빙 돌고 두 눈에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복잡했는데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꽃다발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박 팀장 자리에 꽃다발을 두고 사직서를 옆에 둔 채로 그렇게 그냥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꽃다발 안에는 미리 메모도 남겨두었죠. 이사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링게를 맞아서 금세 건강해졌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취하진 않으면서 머리만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얼음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냉동실에 비닐봉지에 쌓인 국밥 국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닐봉지들을 들고서 저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쾌행한 얼굴을 하고 양손에 비닐봉지를 잔뜩 든 채 국밥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발견한 삼촌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회사는 안 갔어? 놀람과 걱정이 잔뜩 묻은 삼촌의 목소리를 들으니 참았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이 국밥집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저는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장사라는 걸 해보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올 줄 알았던 손님은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잠깐 오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하우가 담긴 국물을 조금씩 떠먹어보면서 아버지만의 국밥을 제 것으로 소화해내기 위해 연구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오랜 단골 손님분이 오셨을 때 드디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솜씨가 좋네. 아버지 국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들 국밥이 더 맛있는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진짜야. 정말 맛있어. 잘 됐으면 좋겠다. 응? 꼭.
따뜻한 말씀들과 응원 덕분에 제 가게는 드디어 자리를 잡았고 동네에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허름했던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많이 바뀐 곳이더라고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개발이 끝날 때까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기회를 잡고 싶은 옆 동네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바뀐 만큼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긴 조용하지만 따뜻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인근 지역부터 먼저 개발되면서 갑자기 지위였던 깡패 출신 노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급을 한다는 핑계로 몇만 원씩 뜯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다 공사를 할 텐데 이쪽에는 오히려 머물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돈 몇만 원의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손에 얼마씩 조금이라도 쥐어들여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희 아버지도 분명 저처럼 행동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가게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런 나이 도둑놈들 도와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총각이 앞서서 막아줘야지. 잘했다고 부채질하듯이 그러면 안 돼. 집은 상인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막아주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피해가 커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깡패들이 가게 주위를 어슬렁거리자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동네는 점점 조용해지고 장사도 되지 않아서 침울하게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투명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저 멀리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노숙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추운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더군요. 게다가 몸도 말라 더 춥게 보였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떠다가 그 노숙자 노인의 자리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거라도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아니 세상에 정말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네 그럼요. 가게로 모시고 싶은데 불편해하실까봐. 괜찮으시면 가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러자 노숙자 노인은 괜찮다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그렇게 염치 없이 패 끼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음식은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숙자 노인이 편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에서 그분을 바라보았죠. 며칠 굶으셨는지 순식간에 국밥 한 그릇을 해치우셨습니다. 더 갖다 드리고 싶었지만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 노숙자 노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후로도 그 노숙자 노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날씨가 유독 추운 날엔 혹시나 하는 맘에 동네를 몇 바퀴 돌아보곤 했는데 그 노숙자 노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랬죠. 그리고 어느새 반년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망설이면서 가게로 들어오시는 그 표정을 보니 한눈에 알겠더군요. 바로 그 노숙자 노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신 거죠? 그 노숙자 노인은 머쓱하게 웃으면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시더군요. 사장님, 혹시 남긴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에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요. 잠시만 앉아 계시면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국물뿐 아니라 건더기까지 충실하게 퍼드렸습니다. 소저를 들고 입으로 가져가는 손을 보니 또 며칠은 굶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편하게 드시라고 자리를 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잠깐만 차에 좀 다녀올게요. 마침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문 닫고 가기가 애매했거든요. 예, 그러세요.
다녀오세요. 네, 식사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저는 가게를 나와서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은 없었죠. 차에 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냥 동네 몇 바퀴 걷고 들어가면 노숙자 노인은 식사를 마치고 잘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몇 바퀴 돌고 들어가려는데 소란스러운 곳으로 시선을 돌리니 바로 제 가게 앞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당신들 뭐야? 제 가게 입구에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고 그 깡패 한 명은 노숙자 노인을 톡톡 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깡패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니, 내가 오늘 수급날이라서 온 건데 이 할아버지가 뭔데 날 막냐고. 위협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길래 저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잡히는 대로 쥐고 돌려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노숙자 노인분의 얼굴을 보며 물었고 노숙자 노인분께서는 제가 그 깡패들에게 돈을 뺏겼다는 사실에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남의 꽃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감하면 안 되는 거요. 난 그걸 막고 싶었소. 네,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치시면서까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네요. 피해만 끼치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신경이 쓰이네요. 지낼 곳은 있으세요? 제 물음에 노숙자 노인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럼 저희 비어있는 쪽방 하나 있는데 괜찮으시면 여기서라도 지내실래요?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노숙자 노인분께서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그날부터 저희 국밥집 쪽방에서 지내시면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 노인분을 아예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했고요. 이분과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노인은 처음 봤을 땐 저희 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12살 형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소에 말수는 적은 편이었는데요. 가끔 내뱉는 말에서 알 수 없는 위험이 느껴지기도 해 왕년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행색도 초라하게 그날 왜 거기 계셨는지 어쩌다 노숙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알려줄 거라는 생각에 굳이 묻지는 않았죠. 그렇게 형님과 저는 7년 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동네는 개발 소식 초기에만 왁자지껄 소란스러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잠잠해지더니 어느새 다니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권은 아주 형편없이 망가졌죠. 수입도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에게 가게를 넘기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월세를 내지 않아서 망정이지 그런 게 아니었다면 아마 눈앞이 캄캄했겠죠. 그래도 저는 형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네요. 벌면 버는 대로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두 젊은이가 가게로 들어서더니 다짜고짜 형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깡패들이 형님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렸던 사건을 떠올리며 너무 깜짝 놀라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게 머리를 숙이고는 형님의 손을 잡고 갑자기 엉엉 우시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님은 서서히 입을 대시고는 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사드려. 날 도와주셨던 분이다. 그러자 두 젊은이는 저를 향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형님의 두 아들이 형님을 찾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드릴 건 국밥밖에 없었어요. 두 젊은이는 처음엔 사양하다가 형님이 먹으라고 손짓하니 이제야 수저를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염치도 없이 형님과 두 아들의 자리에 함께 착석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형님의 권유로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형님은 모든 재산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있던 건물은 경매로 날아갔고 집안 식구들 얼굴 볼 염치도 없으니 집을 나왔고 처음엔 일도 했었다네요. 공사장에서 벽돌도 나르고 했는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아들들은 아버지가 실패한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 모양입니다. 협력업체 사장님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하고 다시 투자받고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아버지를 수소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슷한 분이 저희 가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로 찾아온 거였어요. 형님이 보통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셨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고요. 이렇게 찾아올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게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든든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만나러 오는 이 순간이 이렇게 반가웠을까요? 가슴이 아려오더라고요. 형님의 두 아들들은 제게 그동안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형님 역시도 제게 고맙다고 한참 동안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죠. 그리고 2주 후 형님은 두 아들과 함께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저보고 자리를 옮겨 국밥집을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형님이 소개한 곳은 신도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근처 상가였는데요. 아파트가 정말 으리으리하고 상가도 무슨 궁전처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고작 국밥집인데 제가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월세가 어마어마할 텐데.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를 무사히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밥,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정말 귀한 음식인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옮겨왔고요.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맞은편 커피숍 사장님인데 노총각도 받아준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한순간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6년이나 됐고요. 눈 깜짝할 새 두 딸을 가진 아빠가 되었습니다. 평생 노총각 딱지도 못 대고 촌동네 골목 국밥집에서 바짝 말라갈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전달해주는 이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 오늘도 썰맘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연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 아름다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